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비선형에서 이렇게 그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뭐 부드럽냐 소프트하냐 하드하냐에 따라서 주파수 특성이 나오는 걸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그 하모닉스 고조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하모닉스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디지 성분도 있죠. 이게 디지 성분이 있으면 이제 짝수차 배음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겠죠. 이게 대한 뭐 짝수차 성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모닉스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KMX라든지 그 다음에 BLX라든지 LEX, LEI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 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일 때 이렇게 하모닉스 성분으로 주로 많이 특히 저주파수에 저차에 대한 하모닉스로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하모닉스로 안 나타나는 왜곡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모닉스 이외에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했죠. THD밖에 안 봤으니까.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앰프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정형 왜곡으로 거의 다 나타나기 때문에 THD 정도만 봐도 충분히 어떤 그 시스템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 스피커라는 것들은 그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그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뭐 왕복 운동, 반복 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이죠. 이게 어떤 하모닉스만 봐가지고는 못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게 일레귤라한 디스토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번에 그 이야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볼 때 투톤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투톤으로 보면 한 번에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모닉스도 볼 수 있고, 디퍼런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썸도 볼 수 있고, 이런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그 상호 변조 왜곡 성분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런 왜곡들이 생기는 것들. 그래서 어떤 특히 스피커에서는 이렇게 투톤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면 소리 좀 크니까 조금 줄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외부에서 외력이 들어오면 세 가지 힘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복원력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성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동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원력만 본다고 해도 KMS X에다가 X가 곱해지는 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X에다 X가 곱해지는 텀. 근데 구동력 부분에서는 BLX에다가 I가 곱해지는 텀이라고 그랬죠. 전류하고 변이가 곱해지는 텀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상태 변수가 곱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볼 때는 이렇게 투톤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투톤에 쓰는 주파수 대역이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얘는 공진 주파수 부분, 얘는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보이스 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훨씬 더 그 물리적인 왜곡 상태의 왜곡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투톤 IMD, 소위 말해서 IMD라고 그러죠.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THD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IMD를 보는 게 훨씬 더 물리적인 원인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처음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 DC 왜곡에 대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것들. 그게 스티프니스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L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인덕턴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기는 이렇게 DC 왜곡이 사실은 굉장히 그 스피커 시스템에서의 그 성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죠. 이거는 반드시 없애줘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DC 왜곡 말고 뭐 컴프레션이 걸렸다 하는 것들은 그 시스템이 뭐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두께라든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DC 왜곡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제대로 잡는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잡아야 될 부분. DC 왜곡이 생긴다고 하면 그 엔지니어가 실력이 없는 거야.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컴프레션이 걸린다. 그거는 변명할 수 있겠죠. 커스터머가 얇은 걸 해달라고 그랬고, 뭐 감도를 좋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단가를 낮추라고 그랬다든지. 근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될 부분.
이게 이제 그 컴프레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왜곡에 대해서. 리니어하다 이렇게 가는데 점점 커지면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는 슬림 스피커, 얇은 스피커 계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홀스터 왜곡. 예? 이 컴프레션이 걸리니까 이렇게 커지는 간격이 계속 줄어들죠. 특히 저주파수에서. 예? 재밌는 것들도 이게 점점 대역이 넓어진다는 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여기서만 이렇게 생기다가 점점 이렇게. 그 마이크로라든지 슬림 같은 거 보면 THD가 출력을 높이면 계속 넓어지죠. 그럼 확인하실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홀스터 왜곡.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뭐 얇고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예. 크게는 내줘라 그러고 힘이 부대끼는 거죠. 이제 짝수자 왜곡은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주파수 대역별로 다 이게 커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이 교육을 듣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거는 뭐 무슨 의미고 얘는 무슨 의미고 얘는 무슨 의미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세컨드 하모닉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왜곡률을 보는 건 그 하모닉 디스토션 보는 건데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폰으로 측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뭐 기존에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 하모닉 디스토션 다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구분해서. 미차 왜곡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원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다 잡아줘야 돼요. 얘를 잡으면서 보이스 코일을 막 움직여봤자, 백날 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눈들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공린 주파수도 이렇게. 처음에는 레벨이 점점 커질 때 F0가 떨어지죠. 이게 전부 다 서스펜션 계열이기 때문에 작은 마이크로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지고 우퍼라 서브우퍼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점점 줄어들었다가 어느 레벨 이상이 보면 이제 F0가 올라갑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F0를 처음에는 굉장히 0.1W에서 재보다가 1W, 10W, 100W 이렇게 올려가면서 한번 재보시면 F0가 작아졌다가 올라가는 걸 아마 알아요. 이게 전부 다 스티프니스에 관련. 그 F0라는 거 루트 N분의 K라고 그랬잖아요. MMS분의 KMS겠죠. 물론 여기 28분의 1이라는 상수니까 그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바뀌는 스티브니스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요 레벨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리니어 파라미터 부분이겠죠. 여기서 다 다른. 보통은 우퍼 같은 경우에는 230Hz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80Hz 맞췄는데 저쪽에 들을 때는 실제로 아니고 포트하고 튜닝할 때는 있잖아요. 그래. 포트하고 튜닝할 때는 실제로 들을 때는 이게 그래프가 똑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파라미터라는 게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벤티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트가 뚫려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Q 값을 정하잖아요. Q가 1 이상일 때 1 이하일 때 따라서 그래프 특성이 완전히 바뀌죠. 이게 F0에서의 운동 특성이, 음향 특성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게 틀 때는 Q 값이 당연히 커져서 이렇게 좁빗하게 나오거든요. 점점 이렇게 레벨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Q가 컸던 게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그 작은 레벨에서는 포트가 이만했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만한 데 있잖아요. 레벨을 키우잖아요. 그럼 포트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돼요. 왜? 마찰 저항 때문에. 그래서 Q 값이 점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볼록 튀어올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Q 팩터라는 것들도 댐핑 팩터라는 것들도 실제로는 상수가 아니에요. 네. 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적당하게 듣는 그 레벨에서 이 크기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Q 값을. 근데 의외로 그 Q가 상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Q 얼마니 그러면 1.4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가겠네. 실제로 크게 들으면 다시 2가 0.7로 올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다음에 내구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안정성이죠. 불안정성. 인스테빌리티. 이게
저번에가 바이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하는 거 있었죠. 예.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보이스 코일의 문제. 보이스 코일의 문제. 이거는 2차적으로는 서스펜션의 문제고. 보이스 코일을 이퀄형으로 있잖아요. 자기의 높이하고 이거랑 높이 이렇게 같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동체 무게를 줄여서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차이 나도 BL이 쑥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가도 쑥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안전 구간, 플랫한 구간을 넓게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내가 외부에서 외력이 조금 오더라도 BL이 안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보다는 자기 갭보다는 적어도 한 1.5배, 2배 정도 크게끔 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작게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중국 애들이다. 우리 감도 잘 나온다고. 가볍게 해가지고. 고주파수 잘 나오고. 근데 조금만 외력 가벼우면 팽 하는 건데, 리니어 파라미터에서 보면 나쁜 게 하나도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건지 크게 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BL 커브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굉장히 좀. 근데 F0가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그래도 서스펜션이라도 세게 잡아가 주면 이렇게 잘 안 갈 거잖아요. 근데 F0 낮춘다고 해가지고 보면 K가 줄어들어야 F0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럼 부드럽게 설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가보면 얘가 이렇게 물렸다. 이렇게 갔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프케이션, 이게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고 어떤 애들이 정말 똑같은데 감도가 굉장히 좋아.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자석도 똑같은 48H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카우더에 달았다 그러면 완전 지약인 거죠. 이제 바이브 진동 탁 가해지면 근데 밑으로 쳐져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백플레이트를 쳐버리겠죠. 타타타타 이렇게 생긴다. 또 끄고 나서 다시 키면 이제 소리가 안 났다고. 이제 안 나네. 야호 신난다. 또 충격 주면 타타타타 쳤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 최대음압 출력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1초 온 시키고 1분 오프 시키는 동작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죠. 적당히 고집해서. 근데 이거를 1분 온, 1분 오프 시키는 걸 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요. 이거 나중에 열이 받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이스 코일의 열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출력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미드레인지 대역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갓 나온 제품 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듣다가 이제 굉장히 크게 듣는다든지 오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 에이징이나 이런 거 걸리고 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대역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때문에 이제 롱텀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대부분 다 서스펜션 계열의 문제에서 만들어져요. 다음은 보이스 코일에 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구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 팝 음악, 보컬 음악 중에서 열이 제일 많이 발생될 것 같은 음악이 뭡니까? 나는 팝이 제일 열이 많이 발생될 것 같다. 보이스 코일에 손 흔들어 보십시오. 팝 2명. 그 다음에 클래식 1분, 2분, 3분. 보컬 1분, 2분, 3분, 4분, 5, 6, 7. 답은 보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면 팝일 때 열이 제일 많이 발생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팝 음악은 저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저음을 꽝꽝꽝꽝 때려주는 거죠. 보컬은 뭐야? 사람 목소리가 있으니까 보이스 코일이 거의 안 움직여요. 팝음은 팍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보이스 코일이 많이 움직여주면 코일 쪽으로 뭐가 갈까요? 움직이면서 공기가 이렇게 선풍기 역할을 해가지고 대류 냉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얘가 더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쿨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보이스 코일이 열들이 빨리 바깥으로 팍 빠져나가요. 근데 조금씩 움직이면 코일 내에 있는 더운 뜨거운 온기 있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럼 나가버려요. 저번에 그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뒤에
이게 스피커 뒤쪽으로 이게 구멍 뚫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폴피스 센터에다가 그걸 잘못 뚫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로 공기가 다 새버리면 보이스쿨 쪽으로 공기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피커라는 게 실제로 변환 효율이라는 게 뭐 1%도 안 되거든요. 100이 들어가면 99는 열로 발생하고 1만 소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지. 두 가지예요. 빨리 전도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주거나 공기 중으로 날려주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공기 대류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빼줘야 될 거잖아요. 제일 효과적인 것들이 공기 대류는 공기 대류. 이게 컨벡션 쿨링이라는 게 공기 대류를 시켜가지고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공기를 밀어내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동판하고 워터스터 캡이 공기를 훅훅 이렇게 움직여줄 때 얘가 보이스코일 해가지고 휴식해주는 거죠. 지금 뭐 팬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런 것들을 열 FM 모델링 통해서 이게 다 합니다. 그 서멀 FM 모델에서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재료도 보이스 코일하고 그다음에 자석, 특히 자석 부분이 그렇겠죠. 그다음에 보이스 코일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폴피스라든지 탑 플레이트나 바텀 플레이트들이 갖고 있는 열에 대한 커피선스 값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큼 열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지, 축적해 줄 수 있는 건지, 타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열에 대한 시정수라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타우 시정수가 있는데 처음에 열이 쭉 올라가다가 얘가 열을 식혀주는 거하고 발생되는 거하고 같아하고 하면 더 이상 열이 안 올라가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점. 마이크로 가치나 슬림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PA나 SR 쪽 같은 경우는 1시간 뒤까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열 FM 모델링을 해주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걸 조심하셔야 되죠. 그 쿨링 안 해주면 예를 들면 페라이트는 알리코 있는 걸 좀 전하지만 네오디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오디움 같은 경우는 한 130도 정도만 넘어버리면 자성을 확 잃잖아요. 한 번 잃고 나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감자가 돼버리거든요. 열받고 나면 한번 크게 열받고 나면 그 다음 소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48H도 48계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온도에 대한 내성이 높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많이 견딜 수 있는 재료를 바꾸고. 어쨌든 이게 ND 같은 경우는 요즘에 5인가 정도도 나오거든요. 48에 5위까지도 나온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확 떨어져 버리죠. 페라이트 성 같은 경우는 덜한데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수가 아니다. 열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건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나쁜 거기 때문에 비대칭성 같은 게 피해줘라는 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 저번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칭적 같은 경우에는 홀스차로 나온다. 그 다음에 비대칭적 같은 경우는 짝수차. 하지만 피드백 루프에서 홀스차도 다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퀄형 이거 바이포케이션 잘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버헝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갖다가 넘어가는 2.5mm 이상이 가버리면 굉장히 이제 고주파수 성분들이 이렇게 크게 들어온다는 거죠. 음질이 굉장히 나쁘게. 그래서 이런 고주파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번에 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킹 커브를 저번에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 부분들입니다. 이게 3차, 5차, 7차가 이렇게 줄어들면 좋은데 레벨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사람들은 얘를 굉장히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스킹 효과인데요. 마스킹 효과는 알 겁니다. 이게 주파수가 쭉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가치가 한계입니다. 이렇게 선이. 여기가 제일 잘 민감하죠. 3km 대역에서 제일 민감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레벨이 작을 때는 마스킹이 얼마가 안 돼요. 이렇게 하모닉스 이렇게 있더라도. 근데 이거 레벨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특히 고주파수 쪽으로 있잖아요. 점점 더 큰 크기로 마스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 쪽이 더 크죠. 마스킹을 더 잘해요.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이 고막이 있으면 뒤에 보면 이렇게 달팽이관이라고 있거든요. 달팽이관이 이렇게 돌려 말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실제로 이걸 펼치면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얘가 주파수 분석기예요. 여기서 고막으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주파수 분석기 역할을 해가지고 저 안쪽을 갈수록 저주파가 인식을 하고요. 바깥쪽에 고주파수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이 안에 유모세포라는 게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병렬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이렇게 청각피질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한 2만 개 정도가 있어요. CL들이. 그래서 얘가 떨리면 고주파수, 얘가 떨리면 저주파수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얘가 돌도 말려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저주파수로 인식을 하려면 고주파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고주파수 쪽으로 이렇게, 이게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로 이렇게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고주파수 쪽으로 더 많이 마스킹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하모닉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고주파 현상 아닙니까? 1kg의 하모닉스는 2kg, 3kg, 4kg, 5kg죠. 근데 이쪽으로 훨씬 더 마스킹을 갖다가, 마스킹이라는 말은 어쨌든 못 듣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큰 소리가 있으면 작은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의 고주파수로 있을수록.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한 10% 정도, 얘에 대해서 10% 정도 된 굉장히 큰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들린다라는 거죠. 요 밑에 묻혀가지고. 근데 이 고주파수는 10K인데 이거에 대해서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쯤에 있으면 들리긴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까 안 들렸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에너지 양을 본다고 하면 THD 본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안 들리고 얘는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HD를 잰다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THD 몇 프로. 그게 실제로 청감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말이 맞죠. 틀린 거는 절대 아닌데.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마스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 기가 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커브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청감상으로 들었을 때 좋다 나쁘다 하고 완전히 많은 차이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인데 3차부터는 다 들리죠. 그러니까 하이 하모닉스 있잖아요. 높은 차수로 갈수록 더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뭐 고양이는. 하지만 사람은 이게 사람에 관련된 마스킹 커브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THD를 정확하게 하려면요, 계산을 하려면 그 퍼셉츄얼한 THD로 가려면 그 PHD라고 그러는데 퍼셉츄얼 THD 그래가지고 PHD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마스킹 커브도 사실은 들어가는 게 사람하고 듣는 거하고 좀 맞아요. 이제 이런 걸 도입해서 만든 사람이 리슨 사운드 체기 이 개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THD가 6%예요. 이거는 THD가 2%라고. 근데 사람들은 얘가 더 좋은 스피커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주관 평가를 해보면 이게 더 나쁘대. 2%고 이거는 6%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조사 분들이 주로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어쨌든 물리적으로 나쁜 게 나왔으니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면 뭐 이건 나쁜 거거든. 6%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이엔드 쪽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커스터머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수치는. 이게 왜 나쁘냐? 여기 밑에 저주파수 쪽으로는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게 작아. 근데 뭐가 크냐 그러면 이게 큰 거예요. 하이 하모닉스 쪽이. 이거보다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게 작지만 이게 나쁜 스피커인 게 얘가 음질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작지만. 이게 오늘 보고자 하는 비정형 왜곡 부분이에요. 비정형 왜곡은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요. THD 상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들어도 잘 들려. THD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THD라는 것들은 주파수 분석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주파수 분석해서 보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 내에서 다 평균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내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탁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파수 추구를 해가지고 윈도잉을 쬐가지고 쫙 봐버리면 굉장히 작게 나와버린다는 거지. 근데 그게 영향을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갖다가 못 봤어요. 그래서 뭐 현실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라든지 측정한 게 안 맞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러브 앤 버저라는 게 도입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디서부터? 하이엔드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좀 연륜이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많이 실제로 몸으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장님, 그렇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지가 당해봐야 이제 이게 안 해. 학생들은 아마 모를 거야. 졸릴 텐데. 이런 거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과거를 한번 경험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저번에 영양 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들 이렇게 두 가지 변수, X하고 X 했고, 이거는 속도와 속도가 있고, 이거는 X와 속도가 있고, 이거는 가속도 텀이니까 아니고, 얘 부분은 속도와, 이게 전류 부분인데, R을 U로 나눠준 거니까 전류죠. 변이하고 전류와의 텀들. 이거는 또 미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태 변수 두 가지가 하나에 곱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생겨서 이제 실제로 왜곡을 일으킨다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본 게 저번에 이제 이거 했었죠. 이거는 복원력의 비선형성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서 굉장히 러프한 소리, 그럭그럭한 이렇게 저음, 듣기 싫은 공격적인 저음 소리를 내주는 원인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서스펜션 계열이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이고 비선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골든 이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소리 딱 들어보면 스파이더 바꿔야겠네.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겠죠. 뭐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많이 없다고 봐야지. 딱 들으면 뭐가 원진이다. 이거는 서라운드가 이게 밑에 좀 처진 것 같아. 그걸 과연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겠죠. 그걸 알 정도 같으면 지금 말하는 건 다 필요 없어요. 딱 들어보면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구동세기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BLX에다가 I가 곱해지는 텀이라고 그랬죠. 근데 I라는 것들이 전류 텀이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X는 변이니까 저주파수에서 크게 움직일 거잖아요. 고주파로 가면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변이 자체가, X 자체가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I는 모든 전류 성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넓은 대역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이거는 X라는 부분이 서로 곱이 되면 이것도 고주파수 쪽으로 많이 못 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 BL에 대한 부분인데요. BL에 대한 부분은, BL은 결국은 힘을 주는, 구동에 힘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구동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복원력 부분이죠. 복원력. 힘을 줬을 때 원래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거 자체로 힘을 주는 부분이라고. 이게 다 이게 변조 왜곡으로 나타나요. 보세요. 안정 위치다. 그러면 BL이 제일 셀 거잖아요. 구동력이 제일 세요. 이제 뭐 1mm, 2mm 움직이면 줄어들죠. 이게 그겁니다. 이게 안정 위치일 때는 최고 큰데,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왕복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작아졌다가 먼저 들어갔다 작아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주기 동안에. 이것 때문에 그 소리가 어떻게 났죠? 그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거르륵 소리가 났죠. 이게 크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아까 그 왜곡이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치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 왜곡이 되는 거죠. 앰플리튜드 변조.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걸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3km로 가면 1초에 3,000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니까 실제로 6,000번이 이렇게 확 되는 거죠.
이게 한 사이클이니까.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뭔가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사람 목소리가. 그 보이스톤이 아주 더럽게 들린다. 이 표현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러운 걸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동색이 부분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설계 안 하고 오버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했다, 이렇게 플랫하게 오게끔. 그럼 변현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감도 좋게 하고 저주파수 잘 나오게 하고 좋은 구 쪽으로 해가지고 포트블 해서 좋은 구 쪽으로 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 좋게 나오겠지만 음질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음은 그 코일 때문에 생기는 왜곡이거든요. 코일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거 그 X라는 거 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위치 때문에. 그러면 뭐 철신코와 공신코, 철신과 공신코와 때문에 인덕션스 값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L하고 X하고 I에 대하면서죠. 그래서 주로는 저주파수에서 많이 나타나요. 아이템이 있지만 이것도 X가 곱해지는 게 때문에. 그래서 예, 저주파수에서 왜곡이 나타나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저번에 이거.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미분텀이 있죠. 얘가 미분원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저주파수에서는 영향이 적고 고주파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왜곡이 되게 고주파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나타나요. 마이크로나 슬림 있잖아요. 마이크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왜곡은. 왜냐? F0가 뭐 높기 때문에 변이 자체가 얼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풀레인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풀레인지. 변이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 애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속도에서 생기는 자원 성분이 있잖아요. Q 값이. 이거는 이제 속도 틈이 두 개 곱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F0 부분에서만 주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왜곡의 큰 부분은 마이크로스피커 계열이라고 그랬죠. 마이크로스피커 계열. 슬림이란 마이크로스피커 계열에서는 이게 한 20% 정도가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이렇게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보이스 코일 위주로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저항, F0에서 V가 제일 클 거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저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나중에 F0 부분에서 컴프레션도 굉장히 심하게 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F0 부분에서만 도미넌트하게 이렇게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RMS 정상이 아까 했지만 F0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컴프레션이 많이 걸리죠. 대부분 여기 1kg인데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한 500, 600을 F0로 쓰죠. 부정 그렇죠. 600Hz 정도가 F0 아닙니까? 800 정도. 근데 그거는 뒤에 1cc 챔버가 있을 때 얘기고, 그렇죠? 어쨌든 진공 중에서 있잖아요. 공기를 뺀 진공 중에서도 F0 부분에서는 어쨌든 RMS가 제일 크게 나와요. 공기에 있으면 더 도미넌트하게 나오고. 컴프레션 영향을 줬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RMS 증상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마찰 때문에. 근데 이거는 XDC 성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어스가 걸리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코일 쪽으로 공기 나가는 것들. 대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 스피커의 치명적이다. 그 신호는 모델이 이렇게, 그러니까 코일 쪽이다. 그러면 여기 아까 미분기가 들어가는 거죠. 코일 쪽이. 그럼 그 외에 이제 뭐, 다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 복원력 부분이다 그러면 X에다가 KMSX 뭐 들어가는 거고. BL이다 그러면 여기는 I가 들어가고, 여기는 BLX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아까 LEX다. 그럼 여기는
L하고 L이가 들어간 여기 이제 미분 처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수 쪽에 영향이 크게 나온다. 이게 그래서 포스트 필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저번에. 저번에 여기까지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기가 들어가요. 소위 말해서 코일이라는 것들은 변화율에 대해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코일은 일종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의 관계고, 자속은 이렇게 변화율에 따라서 커지니까, 고주파로 갈수록 변화율이 심해지니까 그게 돼서 어떤 저항력이 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I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죠. 정기적인 인덕턴스. 이거는 구동색이 X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스티프니스예요. 이것도 X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인덕턴스인데 이게 X에 대한 부분이, I에 대한 부분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RMS, V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속도는 1로, 변이는 요 세 개 X에 대한 텀이니까 전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에 걸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를 들면 DC 변이가 생겼다고 봐봐요. 그렇죠? 뭔가 한쪽이 쳐졌잖아요. 근데 이 DC 변이가 피드백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 가지 영향을 다 미쳐요. XAS도 DC에 대해서 이렇게 DC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각각의 요소들에 의해서 생긴 어떤 DC 변이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고 하면, 한 개만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이게 세 가지를 다 피드백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DC 변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얘도 고치고 얘도 완벽하게 세 개가 고쳐져야만 DC 변이가 완벽하게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양실에서요, 1m 앞에서 뗀, 예를 들면 그냥 주파수 특성 그래프. 100Hz 이상 쭉 나오는, 미드레인지 한 3인치 이상 되는 이렇게 스피커겠죠. 이건데 THD로 재봤어요. THD로 재보니까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원인, 이게 왜 이렇게 커지고 이게 왜 이렇게 떴냐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THD 하면 예를 들면 1kHz 톤 넣어가지고 THD 양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물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주파수에다 THD를 다 잰 거잖아요. 100Hz THD 얼마, 200, 500 다 잰 겁니다, 이게.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지금 머신들은 다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THD 양도. 요 밑에는 뭐냐고 하면 저주파수 밑에잖아요. 저주파수니까 당연히 변이에서 생기는 부분들에게도 다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변이에서 생기는 거죠? 변이에서 생기는 거. 이거는 어디 생긴다고 했습니까? RMSV는 속도 텀이라고 그랬죠? 속도는 공진 주파수일 때 이제 생긴다고 그랬죠? 이거는 공진 주파수, LX는, 이것도 공진 주파수 언저리에서 제일 크게 생기겠죠? 예? 이게, 이렇게, 철신코어, 공신코어로 제일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KMX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일 낮은 저주파수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역이 넓어지죠. F0, 여기 F0, 여기인데 F0 위에까지 좀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F0인데. 조금 더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얘 틈은 BLX에다가 나중에 I가 곱해지는 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저주파수. 근데 얘는 KMSX에다가 X가 곱해지는 틈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일 저주파 쪽만 보는 거예요. 거의 F0 아래쪽. 그러니까 F0가 예를 들면 100Hz인데 50, 60, 70에서 크게 THD가 뜬다. 그거는 전부 다 서스펜션 계열 문제라는 거예요. RMSV는 또 V가 곱해지는 텀이죠. 그러니까 주로 공린점 부근에서만 뜨게 되고, LX는 곱하기 I 텀이라고 그랬죠. 전류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공린점이지만 조금 더 위에까지 얘가 더 올라가듯이 I가 곱해져서 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 쪽은 미분텀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고주파수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주파수 대역할 때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에너지 자체가 얘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여기서부터 작잖아요. 에너지가 작지만 어쨌든 고주파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콤 바이브레이션. 여기서 생기는, 예를 들면 그 내부 손실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렇게 그 AAL로 쟀는데, 분사하면서 도 기억나죠? AAL이 이거 피크 폭 솟는 거 있잖아요. 금속성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피크를 나타내는 거예요. 댐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쭉 보면, 아, 여기서 튄 거는, 이거는 진동파 문제. 아, 이거는 구동부 문제인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쭉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일 톤을 넣었을 때요, 그렇죠? 이거, 뭐, 100Hz, 200Hz 단일 톤을 쭉 넣어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어쨌든 단일 톤으로. 소위 말해서 1Hz부터, 예를 들면 10kg까지, 그러면 10,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10,000개를 갖다 한 가지 뿅뿅뿅 다 싸가지고 THD 양을 다 더해서 이렇게 나온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죠. 한 개만 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나중에는 알겠지만, 듀얼, 이중톤 있잖아요. 상호 변조객 보는 거하고, 멀티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예, 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상호 변조객을 보면 IMD, 인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 좀 더 정확하고요. 현상을 보는 것들은. 그 다음에 멀티톤도 있는데, 멀티톤은 좀 너무 해석하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등가 고주파 입력 왜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이제 그, 앰프 하시는 분들, SR이나 PA 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세스 달아가지고 스피커 왜곡 없애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어쨌든, 뭐, 듣는 위치에 따라서 주파 특성이 다 바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왜곡 특성이 있잖아요. 왜곡 특성. 아까 BLX라든지 K라든지 뭐 L라든지 이런 것들을, RMS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위치에 상관이 없이 얘가 갖고 있는 원래의 왜곡이잖아요. 그거를 재서 이전에다가 보상을 해주면 그냥 깨끗하게 나오는 스피커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이런 특성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너니니어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면, 이제 SNR도 굉장히, 너니니어 현상이 굉장히 작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곡이. 그래서 근접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니어필드 마이크로폰으로 재든지, 아니면 전류상 왜곡을 바로 따서 바로. 음향적인 거 말고, 전류에서도 다 왜곡이 그대로 나오니까 전류 왜곡을 받든지 그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왜냐 그러면 신호는 계속 바뀐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바뀐 신호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대한 것들 다른 값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팅을 하면서 이 모델링 된 거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피크가 얼마 정도, 변이가 얼마 정도 시간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파워풀한 뭐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얘를 갖다가 다 보상을 해주는 걸 앞에다 더 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상해 주는 걸로 하면 이 스피커가 예를 들면 뭐 호박 같은 시스템을 수박처럼 바꿀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달아준다. 이게 능동 제어 시스템, 액티브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 스피커 보정해가지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뭐 AV 리시버들 보면 마이크로폰 이렇게 딱 나가지고 되면 뭐 지가 치키치키 싸가지고 보정하고, PASR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정하고 그러죠. 그쵸? 네. 제가 이렇게 박사학위 제목이 이게 이런 거 보정하는 것 쪽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좀 약간 이런 거 전공 쪽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AV 리시버를 있잖아요. AV 리시버가 집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동 보정해주는 그걸 개발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카에서도 그게 있어요. 카에서도 파이오니어 이런 제품들 보면 마이크 단자 따가지고 이게 운전석 위치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달아놓고 이가 뻥 누르면 칙칙칙칙 싸면서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어쨌든 한때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스피커 좋은 걸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스피커는 허접하지만 안에 이제 헤드 유닛에 들어있는 CPU가 남아 돈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나머지 그런 것들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또
마케팅상으로 굉장히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스피커 특성뿐만이 아니고 룸 특성이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룸 특성이라는 건 내가 위치에 따라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내가 어디에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사람이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룸 보정하고 스피커 보정을 지가 적절하게 잘 알아서 내가 그냥 아무 데나 하나 재더라도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룸 보정하는 게 아니죠. 스피커에 대한 비선응만 보정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룸 특성은 안 타고 스피커 특성만 볼 수 있도록 신호대 잡음 비율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근접한 마이크로폰으로 해서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류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류 모니터링을 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 이제 전류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전류. 왜냐 그러면 앰프에서 시그널이 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보이스 코일도 있고 얘 운동을 해가지고 뭐 온갖 왜곡이 다 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일이 있어가지고 운동도 하게 되겠죠. 요걸 갖다 간단하게 모델링하면 코일하고 저항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 뭐 그 코일도 뭐 2차 코일이 있고 그렇죠? L2, R2 막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설명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왜곡이 된 게 여기다 센싱이 된다는 거죠. 커런트 센서를 통해서. 요 안에는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모든 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왜곡 성분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나온 건 빼고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센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류를 센싱해서 생기는 2차, 3차 전체 하모닉 디스토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파란색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폰도 젠 THD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니어필드로 있잖아요. 니어필드로 이렇게 잰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잰 게 파란색 커브인데 전류로 잰 것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죠. 많은 부분. 까만색으로 가는 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얘를 갖다가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모델링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전류 센싱 한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케이블 연결하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안쪽에서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얘가 다 이 전류 센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클리펠 아저씨는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려는 게 종국적으로 뭐였냐고 하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하나는 QC 라인 있잖아요. QC 라인.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막 시끄러운 데서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폰으로 뭐 측정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차음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어 넣어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일주일에 하나씩 착착 짜내는데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능동 보상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해주기 위해서 전류 시그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THD를 넘어서 이제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으로 왔어요. 이거는 시그널 2개 넣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2개 넣는 게 아니고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시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보면 투톤에 대한 거의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F1은 얼마, F2는 얼마, 비율이 몇 대 몇, 4대1, 5대1 이렇게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뭐 어째 더미로도 달아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제 보통 뭐 60, 70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전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디스토션 신경성 유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는 그 부분 50이나 60 부분에 이렇게 쓰고 하나는 조금 보다 높은 데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피커는 그하고는 달라요. 스피커는 F0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운동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투톤을 내주는데 하나는 베이스음, 하나는 보이스음을 내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잘 듣는 보이스 대요. 그 다음에는 운동을 크게 하는 베이스. 왜?
대부분의 왜곡이 X에 대해 생긴다, 변이에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을 크게 하는 지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어느 게 제일 크게 하냐 그러면 F0 부분에서 제일 크게 하겠죠. 공인점 부분. 그래서 공인점 부분에 하나를 놔주고 나머지는 사람이 잘 듣는 배역을 하나 실정해 주면 돼요. 그 두 개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X에 대해서 변이 있잖아요. X에 대해서 생기는 아까 뭐 예를 들면 KMSX라든지 BLX라든지 LEX라든지 그런 거에서 만들어지는 그 왜곡을 갖다가 캐치하기 위해서 베이스음을 쓰는 거고요. 보이스음 같은 경우는 전류에 대해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모듈리 디스토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THD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F1 같은 게 공진점에 예를 들면 100Hz다 그러면 50Hz부터 200Hz 요 사이. 근데 공진점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7배 정도. 여기 100Hz다 그러면 이거는 700Hz. 높게는 왜? 너무 높게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가까이 해버리면 나중에 합과 차 있잖아요. 특히 차 쪽이 서로 오버랩이 되잖아요. 하모닉스하고 차하고. 그래서 한 7배 정도, 10배 정도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가지고 2차의 IMD, 3차의 IMD를 보면 훨씬 더 얘 갖고 있는 원인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